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와 다르게 그게 본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극우적인 발언과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 극단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결속하게 만들면서 대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치인 배진교를 잘 알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정치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정치인들은 낙천 그리고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공천 탈락자들을 사실 선정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사실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을 하기도 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제 낙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은 그러한 나쁜 정치인, 일명 부패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천을 했고, 또 낙선 운동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당선돼서 국회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낙천 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운동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양당 기득권 정치 안에서 정치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당이 필요하고, 그런 진보 정당에 제가 이제 남동 지역에서 시민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03년도에 민주노동당 남동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투명인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투명인간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 소수정당은 투명정당입니다. 양당 교섭단체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사실 소수정당은 제대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제도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많이 느낀 21대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명품백 문제라든지, 그다음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때 재벌들하고의 술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 최상병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외압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제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야당이 소집 요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위는 개최됐는데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언제 또 봤냐면, 21대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일명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정의당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통보부도 아니고 왜 맨날 방탄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만 받는 국회의 역할로 자꾸 민주당이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도대체 국회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비판들을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적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당 얼굴만 바뀐 거죠.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너네 방탄하냐.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실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리해서 질문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을 국회에 준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오늘 소리 높여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왔거든요. 대한민국 국회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양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항상적으로 정부의 방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가 자신들의 소임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모습들을 소수정당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사실 참 국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혀를 찰 수밖에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대 양당 독점 정치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합니다만 정치인만 바뀐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냐 아니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만 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거대한 양당 독점 정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정부 입장을 계속적으로 대변하고 방탄하고 한쪽은 그러한 여당과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 진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양 진영의 이러한 다툼에 또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 진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시는 거죠. 최근에 무당층이 30% 이상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러면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고 지난 겨울부터 사실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 140명이 넘는 분들이 초당적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결국은 국회의 전원회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300명 전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은 오리무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일명 이제 범개혁진영, 진보진영이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당들이 준연동형 제도를 통해서 다당제의 정치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입법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준연동형제는 병립형보다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사법기관도 그렇고 대다수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근데 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한쪽 진영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진보진영 다 같은 목소리로 다당제 정치개혁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있는 선거제도로는 도저히 제3정당이 사실 들어서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게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들의 일부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지금까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바로 준연동형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 회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고, 또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 발자국 더 선진된 사회로 나아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걸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 체제로 제도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재 있는 양당 독점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병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의힘 또 개별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본인들의 어떤 당론으로 지금 딱 결정하고 후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안 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난 21대는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으로 하는 과도기적 한시적 적용을 했고, 22대 때부터는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을 반영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손 안 대고 있으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제도 자체가 준연동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준연동형 선거하에서 선거를 만약에 22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다양한 얼굴들의 정당들이 국회에 등장하게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한 정당들 간에는 교섭단체를 서로 연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이제 예전에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교섭단체들이 3개 내지 4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타협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정치 혐오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폐해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하고 좀 멀어져 있는 게,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은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또 팬덤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와 다르게 그게 본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극우적인 발언과,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 극단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결속하게 만들면서 대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 정치가 사실은 이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51%만 얻으면 되니까, 또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몇 프로만 얻으면 당선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람들만 대변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지자들 30%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또 어떤 의미로 놓고 보면 그 지역을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를 사실은 함께 대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선거 과정은 본인들의 지지자들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진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그 국민들의 힘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발휘됐고, 그 힘은 바로 통합의 힘이었다는 거죠.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멋지게 이기고 좋게 이기는 것이 좋죠.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정치권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정신을 저는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함께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유호정 의원이 이제 창당 기자회견에 동참을 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당하고의 이별을 통보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그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 그러나 그 정치적 선택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정의당을 지지해줬던 많은 국민들께서 부여해준 비례대표 1번 의원직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고, 이런 어떤 문제가 혹시 정의당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일단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제도가 제3당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의당의 위기는 지금만의 위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2004년 열석으로 출발하긴 했으나 3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배들도 양성하고 더 많은 정치인들이 제3당 영역, 그러니까 진보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06년도에 지방선거 출마자가 거의 한 2,000명가량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자라고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은 생업전선으로 돌아갔고, 사실 정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 일단 지금은 선거 비용이 많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기 생계와 또 자기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정치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인물들을 많이 지켜내지 못했고, 또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을 당 내부적으로 잘 만들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시대 정신을 담은 정치구호, 또 정책 아젠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사실은 민주노동당 또는 정의당, 진보정당이 갖고 있었던 정책적 의제들을 사실 다 갖고 갔는데 껍데기만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서 제대로 구현된 거는 없고 껍데기는 가져갔는데, 그래서 마치 이게 다 실현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진보정당들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정책들이 희화화된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또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저희 정의당이 안고 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 정신은 어쨌든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큰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인데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22대 총선에서는 치열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녹색당하고 1월 달에 선거연합 신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어쨌든 그동안의 기후 문제와 관련돼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던 정당이기도 하고 정의당도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 이제 기후위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연합신당을 만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공약 일명 SOC 예산들은 많이 따가지만 실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도 그렇고 행정 자체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역정당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지역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이번에 지역 소멸 문제를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세우고 연합신당을 또 함께 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일단 녹색당하고 추후에 진보당, 노동당하고도 지금 일단 시작은 같이 못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이제 연대연합을 하기로 지금 모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이제 정의당에게 바라던 그런 모습들이 첫 번째 고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하나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움했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일단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대한다. 근데 사실 저희 정의당에 있는 6명의 의원이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정의당이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고 한편으로는 언론 노출이나 방송 노출이 거대 정당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게 있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의 큰 사안이 아닌 조건에서는 사실 기사화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기사화되지 않는 사람들 일명 투명 인간이라 불리는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활동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은 사실 기사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것들을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씩 투쟁을 하거나 또는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참사가 아닌 이상은 또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 정의당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모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을 때가 아마 이쪽 범진보 일명 개혁진영의 연대가 가장 잘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여서 그런 연대를 다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오기까지는 사실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범진보 민주진영이 하나로 연대연합하는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소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서는 탈당하지 유호정 의원을 비롯한 이제 우리 당내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의견 그룹이겠죠. 의견 그룹들이 있었고, 어쨌든 우리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당내에 당원들의 다수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조건이었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또 쉽게 정당 간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상당한 그런 과정 없이 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물론 본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함께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유호정 의원이 이제 창당 기자회견에 동참을 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당하고의 이별을 통보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그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 그러나 그 정치적 선택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정의당을 지지해줬던 많은 국민들께서 부여해준 비례대표 1번 의원직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고, 지금 유호정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1월 달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녹색당, 지역정당 등과 함께 선거연합 신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그 투표가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중하순경에 있는데, 그 투표까지는 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결과를 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합당, 그러니까 연합신당에 참가하는 단위는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 4당, 그 다음에 지역 정당 등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은 선택지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선택해 주시는 것이 유호정 의원 개인한테도, 그리고 정의당한테도,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새로운 선택 당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는 정의당이 어떤 길을 가요? 정의당은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문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장 관심을 두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보정당의 길은 원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또 가시밭길 속에서도 우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고립된 활동으로서는 사실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또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국민들께 공감받고 또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의 정당 활동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녹색당과 또 지역정당과 함께 선거연합 신당을 시도해 보는 것은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당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들이 병행이 된다면, 그동안 지지를 많이 철회를 했지만 그래도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더 변화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플랫폼의 갑질에, 불공정에 더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가 그동안 미적미적거리다가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 1인 기업 또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법안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안 내용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제 거
된 법안 잘 검토하시면 충분하게 우리 혹시라도 아쉬웠던 점 있으신가요? 제일 아쉬웠던 점은 재선을 못한 게 제일 아쉽죠. 또 사실은 이제 낙선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 주셨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민선호기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좋은 정책들도 행정에 담았고 또 그 행정들이 전국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던 거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한 것도 남동구가 처음이거든요. 이 남동구에서 시도했던 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이제는 전국 전역에 어디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전국적으로 정책화한 경험도 있고 언제나 복지 사각지대는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저는 국가가 전적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부만의 힘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얼마큼 잘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런 측면에서 동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었고 그 동복지위원회가 모태가 돼서 지금 동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재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복지 영역이거나 또는 새로운 행정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우리 남동구 공직자들 잘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또 행정을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주도했다면 민선호기의 구호가 수도권 제1의 행복도시였는데 수도권 제1의 행복도시를 좀 당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죠, 사실. 그렇습니다. 출마를 이미 이제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한민국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폐업률도 그만큼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그동안에 축적했던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는 거라서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은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자영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나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코로나 3년 시기를 버텨온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임대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코로나 지원금도 상당히 필요했으나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지금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임대료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그리고 특히는 이자와 관련된 은행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수익으로 대출금도 갚고 또 정상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사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감하게 이분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은행 대출 이자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거대한 공영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불공정 문제도 있고 갑질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플랫폼의 갑질에 불공정에 더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그리고 플랫폼 반독점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그동안 미적미적거리다가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 1인 기업 또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법안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안 내용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제 거 된 법안 잘 검토하시면 충분하게 우리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안 처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꼭 참고하셔서 법안 만드시기 바라고. 근데 법안명을 공정경쟁 촉진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촉진법은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전반기에 정무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플랫폼 반독점 규제법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이 입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정말 열심히 해도 거기서 나는 수익 다 플랫폼이 가져가고 광고로 내고 이런 상황들을 해소시켜줘야 우리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들이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야말로 자신들이 그동안에 정말 피땀 흘리게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가 쉴 곳을 장만한 건데 그거를 사기를 쳤다? 저는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도 이거는 용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최근 국회에서도 특히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먼저 선구제하고 그다음에 선구제를 하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좀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국민들을 울리는 이런 범죄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 남동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나 언제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점검 등을 해서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에 지신 정치인 배진규는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 믿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말이라서 송년회 자리를 자주 다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 중에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함께 마주 앉아서 소주 한 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는 정치인은 배진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에 지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도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잘 할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겠고요. 저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남동구에 살고 있는 우리 남동 구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